보면 조기 대선에 대한 방향성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 또 이재명은 안 된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재명이 왜 안 되는지 우리가 사실 모두 다 알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해요. 뉴스 네네. 엔진에서도. 그래서 오늘 또 일타 강사시니까 네. 이재명이 왜 안 된다를 조목조목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요거를 짤로도 좀 만들고 편집을 좀 해가지고 컷편집도 해갖고 좀 널리 네, 좀 이롭게 좀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MDMK 아시죠? 알죠, Most 알죠. Dangerous Man in Korea. 아우, 알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이유는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 말을 너무나 자기의 유리한 상황에 쉽게 바꾸는 거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상태에서 행정권을 갖고 사법권을 갖게 되는 사법권이라는 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헌법재판소 2명 대통령 몫을 이재명 대통령이 상상하기 싫지만 지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법원의 정치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의 정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겪었냐?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겪었어요.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이 모두를 민주당이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결국엔 독재거든요. 근데 진짜 끔찍한 이런 거죠. 나라 세계에 몇 개 있는데 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거기는 행정, 입법, 사법 모두가 공산당 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돼서 행정, 입법, 사법이 모두 민주당 체제로 갔었을 때 이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 지금 이번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그 얘기 아니거든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친중 친북 세력과 동맹 세력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지금 민주당 종북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북 성향이 있다는 건 당연히 뭐 다들 아, 그건 인식하고 다 있을 알고 거고 있죠. 예. 친미보다는 친중에 가깝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아, 거고요. 그렇죠. 실시에 왜 누가 네. 실시를 하겠어요. 뭐 그런 그 체제 경쟁 속에서 분명히 자유진영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주의 국가들과 외교적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움직임 이거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사실 관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네. 체제가 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친중으로 간다? 이거는 나라의 운명에 너무나도 큰 도박인 것 같아요. 또 네. 하나는 지금 경제 위기입니다. 네. 근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성장을 향한 다양한 규제 완화라든가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정권에서는 항상 기업은 좀 어려웠어요. 규제들을 많이 하니까. 그쵸.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는 산업화, 경제 발전 그건 다 보수 정당에서 주도해 왔고 그 이룬 성과를 갖고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절체절명의 경제 위기 속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집권했을 때 당장 지금 25만 원 소비 쿠폰 이건 뭐 다 반대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집권한 다음에 집권 기념 뭐 기본소득 1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돈 막 뿌릴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돈 뿌리는 게 네. 결국에는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결국 우리들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 요즘에 그 만화짤이 있어요. 혹시 예. 그거 보셨어요? 어떤 애가 이제 반장 선거를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반장이 되면 엄마가 햄버거 세트 쏜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 그래? 그럼 엄마가 사 주시는 거야?" "아니 급식비로." 아 그러니까 급식비로. 학급비로.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내가 받는 돈이 결국 내 왼쪽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오른쪽 주머니에 가는 겁니다. 뭐 아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도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세금을 냈으니까 뭐 그 사람들의 돈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결국의 부담은 이 부담은 다 청년 세대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갖고도 여러 이견이 있는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네. 아니 그 돈 어디서 날 건데 우리나라가 돈 찍어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 전 대통령 선거 때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크게 실언 한번 했었죠. 뭐 기축통화. 기축통화. 어? 아니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는 돈을 찍어내게 되면 외국
그 기축통화에 대해서 환율이 자연스럽게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을 내다보지도 않고 우리가 돈 찍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그 발행권을 동원해 갖고 돈 찍어서 네. 준다?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나눠준다? 다 우리 청년 세대들 혹은 지금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부담해야 할 건데 정말로 그 집권하면 100만 원씩 취임 축하금이라고 100만 원씩 나눠줄지도 몰라요. 이거 바라십니까? 전 근데 이거 국민. 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5만 원을 나눠줘야 되느냐 말아줘야 되느냐가 지난 2024년 총선에서 화두가 네, 됐었잖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는 대략 55%, 60%는 25만 원 음. 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감정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에요. 2020년에 그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네. 나눠줬었잖아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정권 때. 네. 그때 당시에도 그걸로 영향을 받은 투표 표심이 많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정말 베네수엘라 같은 파퓰리즘 국가로 가고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허리띠 졸라매고 구두끈 조여매고 운동화끈 조여매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느냐 이거에 그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K 엔비디아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네. 뭐 저희가 엄청 씹긴 했는데 이거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K 엔비디아는 포인트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정말 이 사람은 그 AI를 비롯한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구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네. 번째는 자, 기업에 대해서 그냥 잘된 기업을 뺏어 가지고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게 포인트가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K 엔비디아도 얘기는 안 할 수 없다 이거. 첫 번째는 네. K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네.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왜 못 만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 역대 대통령들은 뭐 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못한 거를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본인은 자신의 임기 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게 한 40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네. 꾸준히 해갖고 온 지금의 위치가 삼성전자예요. 근데 K 엔비디아를 무슨 수로 자신이 그 국가의 돈을 이용해갖고 세금을 동원해갖고 만들 수 있느냐? 이거 AI 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기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시쳇말로 K 엔비디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 도저히 K 엔비디아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죠. 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국부 펀드니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적 동기부여 이런 걸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K 엔비디아 만들겠다는 분이 주 52시간제 반도체 그것도 발 쓱 특별법 빼고. 예. 이것도 지금 관철 못 시키면서 어떻게 K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게 만들어졌었을 때 네. 그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이것은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업 경영이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분이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에 그때 당시에 K 엔비디아가 막 불거졌을 때 저 김경률 회계사가 한번 오셨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딱 정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K 엔비디아는 반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반박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반박할 대상이 아니라 조롱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딱 정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네, 이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그냥 떠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이제 조기 대선의 이제 그 방향성은 진짜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걸로 이제 우리는 대동단결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뉴스 엔진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진짜 홍보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앞으로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 자각 타임이 왔잖아요. 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전통적 지지자들, 이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의 슬픔, 그거 우리가 공감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뽑았던 대통령이 또 한 번 이렇게 탄핵되는 과정에서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죠. 저희도 사실 힘들어요. 네. 예, 쉽지 않아요. 그걸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남은 57일 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되느냐 과거로 가야 되느냐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윤석열, 이재명 대표의 그 극한 갈등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뽑겠죠. 아, 과거로 그렇죠. 가려고 하는 갖다 사람들. 바치는 거 아니에요. 미래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개헌을 통한 우리 정치 시대 교체, 세대 교체 그리고 미래 AI 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걸 논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네. 누가 잘못됐다 뭐 그때 뭐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헌에 앞서서 내란 지금 다 종식 내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 다 종식됐잖아요.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불확실성을 완전히 끊어놨는데 여기에서 뭐 갑자기 뭐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면서 아니, 그건 개헌 형사 재판 논의를 시작했고 이미 진행하고 있잖아요. 개헌 논의를 맡고 있는 건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인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